네,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볼게요. 온라인 경제 기사의 달인 알파균입니다. 유튜브를 대체할 공유 플랫폼 메타버스 기사인데요. 일부 마케터들이 주장하듯이 메타버스도 컨텐츠의 한계로 인해 그 관심은 오래 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자. 과거 싸이월드와 다르게 메타버스는 나를 표현해 주는 아바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바타 이상적 자아가 직접 제작한 게임, 음악, 그리고 영상과 같은 컨텐츠도 유통시킬 수 있는 세계이다. 어쩌면 미래에는 유튜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컨텐츠 공유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메타버스에서 활동하는 필자의 아바타가 마케팅 교육 콘텐츠를 소개하는 날이 멀지 않을 수도 있다. 회장님의 메모라는 책인데요.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1949년 22살의 한 젊은이가 미국 월스트리트에 있는 작은 투자은행의 말단 사원으로 입사한다. 30년 뒤 그는 이 회사의 CEO가 됐고 이후 21년간 회사를 이끌면서 군소투자은행에 불과했던 회사를 전 세계 금융투자 업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회사로 키워낸다. 월스트리트에서 그가 에이스, 최고, 아주 좋다는 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것도 이 때문이다. 메모를 쓰는 회장님은 바로 앨런 C. 그린버그 전 베어스턴 회장, 일명 에이스 그린버그다. 그는 뛰어난 경영 실적만큼이나 직원들에게 꾸준히 글을 써서 보내는 것으로 유명한 경영자였다. 특별히 중대한 일이 있을 때에만 직원들에게 글을 쓴 게 아니다. 메모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글이 길지 않는 글을 통해 비록 사소해 보이지만 신경 써서 챙겨야 하는 일상 업무와 금융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치를 직원들에게 전해왔다. 그가 직원들에게 보냈던 메모들은 이후 회장님의 메모, Memos from Chairman 라는 제목으로 책으로 출간됐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틈날 때마다 들춰보던 교훈을 얻었던 책이 바로 이 책이다. 비용 절감에 목을 매는 짠돌이로 유명한 베이조스이기에 줄곧 비용 절감과 절약 정신을 강조해온 이 인물의 메모에 더 마음이 끌렸을 것이다. 인수합병 관련된 소식인데요. PEF 사모펀드 설전 2021년 PEF 사모펀드 엑시트 지잘공은 지금까지 제일 잘 친 곡이 지잘공이래요. PE는 모리베이트 셀러입니다. 종국에 매각해야 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를 위한 접근이 쉽습니다. 눈치 보고 예의 차릴 필요 없이 매각 의향이 있는지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필자에게는 매년 초가 되면 어김없이 연락을 주셔서 안부인 바와 함께 올해는 뭘 팔 것인가 물어보는 업계 선배님이 있습니다. 한편 매각을 염두에 두고 경영하기 때문에 선제적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필수입니다. 그렇기에 인수실사 도중 중대한 회계 또는 법률적 이슈, 기타 우발 채무가 발견된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해외 지역 확장, 글로벌 레저널 펀드가 인수하여 해외로 사업 확장을 하는 경우입니다. 어퍼니티가 VIG 파트너스로부터 버거킹 코리아를 인수한 후 일본으로 프랜차이즈를 확장시킨 사례, 글로벌 PEF인 TA 어소시에이트가 공차 코리아를 인수하여 글로벌 확장을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네, 사모펀드끼리 서로 사고파는 딜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인수합병 클릭을 해볼게요. 네, 정민정 기자네요. 모건 스탠리라는 기사인데요. 1997년 모건 스탠리가 소매 금융업체인 디뉘 터디스 커버와 합병하자 미국 언론은 두뇌와 근육의 결혼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투자 노하우가 장기간 축적된 모건 스탠리의 머리와 넓은 영업망을 갖춘 디뉘 터디스 커버의 근육이 결합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도 글로벌 금융 위기의 파고를 피하지 못했다. 2007년 6월 디스커버의 카드 사업부를 분사한 데 이어 그해 말 중국 투자공사로부터 50억 달러를 긴급 수혈받았다. 파산 위기까지 갔던 모건 스탠리는 금융지주 회사로 개편한 뒤 일본 미쓰비시 UFJ의 유상증자로 참여 회생했다. 현재 미쓰비시 UFJ의 모건 스탠리 지분은 25%를 넘는다. 백지수 기자입니다.
1조 클럽 입성 이듬해 2조 중견기업 폭풍 성장 비결 머니투데이입니다. IT센 연 매출 추이를 볼게요. 2017년 1690억에서요. 2020년에는요. 2조 2700억까지 갔습니다. 매출이 이렇게 늘어난 건요. 인수합병을 했기 때문인데요. 자, IT센이 뭘 인수합병했을까요? 매출 성장에는 자회사인 한국금거래소 3M 이하 한국금거래소라고 하죠. 빼놓을 수 없다. 비중 면에서 오히려 절대적인데요. IT센이 2018년 8월 인수한 한국금거래소는 금유통업계 1위 민간거래소다. IT센이 지분 67.25%를 보유 중이다. 지난해 3월 기준 한국금거래소 매출은 약 1조 3천억 원 규모였다. IT센과 쌍용정보통신 등 IT 서비스를 사업 전체 매출보다 많다. 금거래소의 매출액은 금거래량도에 따라 좌우되는데 지난해 3분기까지 금값이 급등한 효과를 봤다. IT센은 2019년 1조 5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도 당시에도 그룹 연결 매출의 40%가량을 한국금거래소 실적이 차지했다. IT센은 금을 모바일로 거래하는 금거래 플랫폼 사업을 위해 한국금거래소를 인수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 거래를 모바일 환경으로 옮긴 플랫폼 생골드와 장록소 금부치를 비대면으로 팔 수 있는 중개 플랫폼 금방금방을 서비스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오프라인 현물 거래 위주인 금 거래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게 목표라면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금 거래가 IT 기반으로 투명화되면서 소비자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얻고 매출도 증가세라고 말했습니다. 유승목 기자네요. 슈완스로 날개단 CJ 제일대장, 미국 매출 2년 만에 10배 껑충. 네, 슈완스라는 그룹을요, CJ 제일대장이 미국에서 인수를 해서요, 거기에 있는 유통망을 잘 활용해서 미국의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CJ 제일제당은 비비고 만두 등 오리지널 제품의 미국 판로 확대에 슈완스 영업력을 결합해 고객 접점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양사의 B2C 유통망 통화 시스템을 구축, 미국 전역의 3만 개 이상의 점포에서 비비고를 비롯한 K푸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비비고 만두의 경우 기존 코스트코 중심의 유통에서 미국 대표 유통 채널인 월마트를 비롯 크로고, 타깃 등 주요 대형마트에 입점했을 뿐 아니라 푸드시티, 하이비 등 중소형 슈퍼마켓까지 입점 매장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강두순 기자네요. 판 커지는 빗썸 인수 전 네이버 비자도 저울질을 하고 있네요. 네, 네이버 바이낸스, 도이치뱅크, 모건스테일, JP모건 등등 인수 관심 기업이 많네요. 네, 이제 뭐 현재 빗썸의 많은 지분은요 빗덴트가 가지고 있어요. 예, 직간접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이정훈 빗썸 의장은 빗썸홀딩스 지분 약 65%를 또 직간접적으로 소유해서 여전히 경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서요. 어떻게 매각이 이루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시장에서는요, 현재 빗썸의 가치가 2조 원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비덴트 측이 매각하려는 모든 보유 지분 가치가 1조 원 안팎에 달할 거리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거래 성사 시 인수기업은 비덴트 보유 지분을 사들인 뒤 추가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50% 이상 지분율을 확보해야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매자들은 일단 비덴트 지분을 인수한 후 추후 이정훈 의장 등과 협의해 과분 지분 확보를 위한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 10조 대여, 예,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용석 기자네요. 바이든 공격적 돌풀기 인플레 파고 넘치나? 네, 이렇게 두 손으로 연설하는 모습이 참 사진도 잘 찍었어요. 인상 깊네요. 네, 미국 코로나 부양책 보실까요? 자, 1차 2020년 3월에 83억 달러로 시작했는데 2020년 3차 3월에 있었죠. 2조 2천억 원. 자, 올해 1년이 지나가지고 3차 1조 9천억 원. 네, 1년에 한 번씩은 큰 걸 쏘네요. 이와 관련해 미국 투자 전략회사 알파북의 마틴 멀록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JJ쇼
자넷 앨런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의 슈퍼 재정 정책과 슈퍼 통화 정책 때문에 당분간 국채금리 상승에 브레이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연 2%를 쉽게 넘어 올해 중반 연 3%로 웃돌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투자 보고서에서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연 3%까지 오르는 것은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 전까지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각종 원자재 가격이 뛰고 있는 점도 인플레이션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유가가 대표적이다. 국제 원유 시장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3월 7일 2019년 5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70달러 선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지난해 8월, 4월 배럴당 19달러까지 밀렸는데 1년도 안 돼 3배 넘게 오른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브렌트유 가격이 2분기 배럴당 75달러, 3분기 배럴당 8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미성 기자네요. 장기 금리 상승에도 여유로운 페드, 미국 연방준비은행이죠. 네, 국고채 3년은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 국고 10년도 상승하고 있고, 네, 기준금리를 그대로 머무르고 있네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미국 금리 관련된 소식을요, 한꺼번에 볼게요. 국채금리 손 놓는 연준, 시장 충격 커지나? 라는 내용이고요. 20일 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요, 연준이 이달 말 종료되는 은행의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SLR의 완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자 월가 관계자들이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SLR은 총자산 2,500억 달러 이상인 은행들이 자기 자본을 자산의 3%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한 규제입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은행과 헤지펀드들이 이 규제를 맞추기 위해 미 국채를 대량 매도해 금리가 치솟은 바 있죠. 이후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달 말로 원상 복귀한다는 것이고요. 업계에서는 해당 규제가 부활하면서 은행들이 국채를 팔아치워 수익률이 더 뛸 수 있다고 주장해 왔죠. 이를 고려하면 연준의 SLR 완화 조치 종료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국채금리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지만 해당 조치를 연장하면 연준이 수익률 관리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시장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시장 분석업체 에버코어 ISI의 크리슈나 구와 부회장은 제한까지는 아니지만 최적의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죠. 실제 18일 한때 1.75%를 넘어섰다가 하락했던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요. 19일 다시 1.73%를 돌파했습니다. 임동욱 기자네요. 뉴욕 증시 10% 조정 가능성, 불안한 이유는 조정 가능성이라는 이유는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라피 보야지안 XM 선임 애널리스트는요, 연준이 이번 주 진정한 비둘기파 모습을 보여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동료들은 성장과 고용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초과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며, 이는 무심결에 시장의 국채금리가 계속 급등할 수 있는 청신호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채권 시장이 곧 진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연준이 이 같은 움직임을 무질서한 것으로 인식하기 전까지, 그리고 완화적인 금융시장을 얼마나 조일지에 대한 명확한 소통을 하지 않는 한 시장이 중앙은행의 인내력 한계치를 알아낼 때까지 국채금리는 계속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장중 1.75%를 돌파하며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꺾었죠. 근데 왜 확실하게 안 알려주는 걸까요? 항상 모호하게 표현을 해서요. 강현우 기자인데 중국 금리에 관한 소식이네요. 상하이 인민은행 22일 기준금리 동결 여부 관심입니다. 이번 주 주목할 경제 지표는요. 22일에 기준금리, 27일에 공업기업 이익이 있는데요. 중앙은행 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LPR을 내놓습니다. 1년 만기 LPR은 지난해 4월 연 4.05%에서 3.85%로 내려간 뒤 전달까지 10개월 연속 동결됐는데요. 중국 정부가 긴축 재정을 시사하면서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 카드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커지고 있어요. 제조 관공업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공업기업이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지난해 11월 15.5%, 12월 20.1%로 급증했으며 올 1, 2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장 신뢰에 잃은 연준, 금리 충격에 단단히 대비했다라고 하네요. 연준이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작년 말 전망치보다 2.3%포인트 높은 6.5%로 높여 잡으면서도 인플레이션 위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공급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연준이 시장의 신뢰를 잃을수록 금리 불안은 증폭될 수밖에 없는데요. 선진국 시장의 금리가 오르면 글로벌 초저금리에 신흥국에 몰렸던 자본이 대거 유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브라질, 러시아, 터키를 비롯한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이미 잇따라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신흥국이라고 치면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는 신흥국입니까? 선진국입니까? 맞춤형 자산관리 시대, 신탁 전성시대라고 하네요. 자, 신탁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있어요. 신탁상속 재산 분쟁 없는 희망 상속 플랜이라는 책이 있네요. 자, 부동산을 신탁하면 소유권을 꼭 넘겨야 하나? 신탁은 원 재산 소유자와 신탁회사 간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부동산의 경우는 신탁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체결한 신탁계약서를 근거로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 것인데요. 신탁 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신탁회사 앞으로 모든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단 등기 원인이 일반 매매가 아니라 신탁으로 표시되면 원부 번호가 부여되는데 이는 이전의 원인이 되는 신탁계약서를 말합니다. 신탁회사나 은행이 파산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신탁회사나 은행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돼 있다고 하더라도 설계 소유는 수익자에게 기속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설명했지만 이를 신탁법 제23조 신탁재산은 수탁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에서도 신탁회사의 고유재산과는 별개로 독립된 재산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신탁계약에 의한 재산이 수탁자 자신의 파산 재산에 속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즉 신탁회사의 파산과 관계없이 계약에 협의된 업무를 수행하고 요구가 있으면 소유권은 이전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럼 신탁을 해놓으면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신탁된 자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 또는 신탁재산과는 독립된 별개의 자산이므로 통상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즉 물건 자체에 대한 압류, 가압류 등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문제는 이를 남용할 경우 즉 신탁재산 자체가 부담하는 채무가 있거나 채무 면탈 등의 목적으로 신탁을 할 경우에는 신탁 자체가 부정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음을 이해하고 적법한 활용이 필요합니다. 라이징 기자네요. 국내 OTT 시장에 마블 군단, 킹콩 몰려온다. 디즈니 플러스 HBO 맥스까지 한국 시장 진격하고 있네요. 토종 OTT 플랫폼사들이 넷플릭스의 단독 질전에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새로운 글로벌 OTT 플랫폼의 등장으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사로 디즈니 플러스가 꼽히는데요. 디즈니 컴퍼니는요, 지난해 12월 10일 자사 공식 트위터를 통해 2021년에 디즈니 플러스를 동유럽, 한국, 홍콩 등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시장 공식 진출을 알렸죠. 기대되네요. 국내 OTT 업계 관계자는 마블과 스타워즈 시리즈 등을 좋아하는 마니아층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디즈니가 기존의 극장에서 개봉하려던 영화를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만 공개하는 마케팅을 펼치면서 디즈니 플러스로 이탈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디즈니는 이미 엠마 스톤 주연인 영화 크루엘라와 톰 행크스가 출연한 피노키오, 주드로 주연의 피터팬과 웬디 등을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죠.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맞춰 개봉하기로 한 영화 소울은 현재 미국에서는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가업 승계 과정의 어려움을 얘기했는데요.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가요 94.5%입니다. 예, 가업 승계 관련 정책 부족이 55.3%고요. 후계자 경영 교육 부재가 15.1%, 가업 승계 후 경영 악화가 10% 정도 됩니다. 네, 이래서 가업 승계를 많이 안 하고 있군요. 이걸 잘 풀어줘야 될 텐데요. 가업 승계가 완료되는 시점 질문에는요,
기업 소유주가 나이가 70세 이상 77.4%라는 답변이 많았고요. 승계가 완료되는 평균 예상 연령은요 73.2%입니다. 최윤신 기자인데요. 현대 기아차의 수입산 선택에 미국 관세 부담도 커지고 있네요. 자, 큰 변화는 2015년 시작됐는데요. 현대차가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를 출범시킨 후 이 브랜드 차량에 국산 타이어 탑재가 배제되기 시작했어요. 이를 두고 일각에선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제네시스 BH의 리콜을 둘러싸고 현대차와 한국 타이어 간에 발생한 마찰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요. 최근 들어 이런 흐름은 더욱 심화되고 있죠. 현대차의 팰리세이드, 벨로스터 N라인은 모든 트림에서 수입 타이어를 채택했고요. 기아차는 K9과 스팅어, 카니발, 니로, 하이브리드가 모두 수입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어요. 타이어 업계 관계자는 기아차가 지난해 신형 카니발에 국산 타이어를 배제하고 굿이어를 탑재한 게 긴장감을 더 높였다며 굿이어의 경우 다른 수입 타이어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는 편이라 카니발을 시작으로 더 다양한 차종의 국산 타이어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의도적으로 국산 타이어 비중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선호도와 타이어 품질 가격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거라는 입장이고요. 예, 전량 수입 타이어로 출고되는 현대 기아차인데요. 제네시스, 현대차, 기아차, 네, 요 리스트를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더 보실 수 있고요. 최영진 기자입니다. 이베이 코리아 할인 쿠폰은 무용지물, 최저가 검색 서비스로 들어오면 할인 혜택도 없네요. 네, 이커머스 유료 구독 서비스 현황 한번 볼게요. 네이버 플러스가요, 월 4,900원 내면 되고요. 구독자 수 250만 명입니다. 로켓와우 2,900원에 300만 명 이용하고 있고요. 아마존 프라임은 13달러 정도 되고요. 17개국에 1억 4,200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이베이의 스마일 클럽 1년에 3만 원이고요. 270만 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이용하고 계십니까? 연봉 인플레 시름 깊은 스타트업이네요. 최근 넷마블, 넥슨, 크라프톤, 직방 등 중대형 IT 기업들이요 잇따라 개발자 연봉을 경쟁하듯 올리고 있어요. 문제는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초기 단계 스타트업인데요.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도 비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상승하며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대형 IT 기업이요 개발자 초봉을 10% 올리면 스타트업도 10% 올려야 하죠. 투자 유치 부담도 커집니다. 당초 50억을 펀딩하려면 이제는 인건비 상승으로 60억 원을 받아야 됩니다. 서비스나 기술 진보에 따른 밸류업이 아닌 비용 상승에 따라 기업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코로나 충격파 컸던 TJ 미디어 온라인 가정용 노래방 반등 노리는데요. 네, 요분이 2세인가 봐요. 화이팅입니다. 84년생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같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창업주 윤재한 대표의 장남인 윤나라 부사장이 지난해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시장에 관심을 보고 있다. 1984년생인 윤 대표는 2017년부터 이사회 일원으로 2세 경영을 준비하고 있었네요. 네,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우버, SKT 견제하는 카카오, 유로 멤버십 내비 강화로 맞불을 지을 거라고 하네요. 네, 이 그래프를 한번 좀 보실까요? 가맹 택시 확보 현황입니다. 카카오티 많이 사용하시죠? 카카오 택시가 16,000대, 마카롱 택시가 1만 대, 타다 라이트가 2,000대, 우버가 한 1,000대 정도 되네요. 오, 마카롱도 꽤 되네요. 2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최근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월 99,000원에 카카오티 프로 멤버십을 도입했죠. 멤버십에 가입하면 원하는 목적지로 향하는 콜을 잡아주고요. 인근 콜 수요를 지도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선택형 부가 상품이라고 말하지만 택시 기사들에겐 이렇다 할 선택덕이 없다는 평가고요. 우버와 마카롱 가맹 기사들도요. 카카오티를 겸용하는 탓에 손님 확보를 위해선 멤버십 가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택시 호출 앱 시장에서 카카오티 점유율이 90%에 달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2만 명을 선착순 모집한 프로 멤버십은요. 출시 4월 만에 정원 다 찼습니다.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하시는군요. 먹구름 들이운 타이어 빅2 한타는 한국 타이어죠. 경영권 문제, 금호는 생산 R&D 감소네요. 네, 이 표를 한번 보시면요.
한국은컴퍼니 지분 구조입니다. 조현빈 사장 42.9% 가지고 있지만 3%를 적용 시 의결권은 3%입니다. 조윤신 부회장 19.3%, 3%, 조희경 이사장 0.83%, 0.83%, 조희원 씨 차녀 10.82%, 3%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근데 같은 편이면 또 3%로 제한되지 않나요? 묶어가지고. 그건 서로 다른 편이라고 해야겠네요. 같은 편이면 또 안 되니까. 맞나요? 제 말이. 한국 기업 탄소 국경세 도입된 2030년에 1조 8천억 원 내야 된다고 합니다. 한국전력 주식이 많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 내용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탄소 중립 국경세를 이렇게 많이 내면은 앞으로 어떡합니까? 네. 많이 내게 되네요. 미국에 좀 많이 낼 것 같아요. 중국에도 많이 내네요. EU에 많이 내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파리 기후 번화 여갑에 복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교, 무역, 안보 전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 세계의 기후 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고요. 특히 기후 환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서 생산된 탄소 집약적 상품에 대해 탄소 국경 조정세나 쿼터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죠. 임기 말까지 전 세계적인 화석 원료 보조금 지급 금지를 요구하겠다고도 했고요. 중국을 겨냥한다고 했지만 우리나라도 파리 협약과 주요 20개국, G20 등 다자 채널을 통한 강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심상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파리 협약상 감축 목표의 상향, 국내외 석탄 발전 등 고탄소 배출 업종에 대한 투자 중단 압박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며 베트남 등 해외 석탄 발전 사업에 투자한 삼성물산,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등은 이미 지난해 해외 투자사들로부터 투자 중단 압력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네, 요 세 곳이 주가가 내릴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겠어요. 정인지 기자는요, 작년 주식 투자 5배 늘린 동합 법인들, 뭐 담았나? 예, 동합 개미만 있는 게 아니고 동합 법인도 있어요. 예, 법인이 이제 주식을 많이 투자하는 거 현상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2019년에서요, 한 1,000억 정도 되던 게요, 2021년에 지금 거의 1조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늘었죠. 백지수 기자인데요. 번역 필살기로 K-웹툰 날개한 회사가 있는데요. 태피툰이라고요. 직원 전체 25%가 번역 검수 업무하고 있고요. 한국에 있는 웹툰들을 해외에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지수 기자 요 내용은 전해드렸고요. 전해드렸고요. 심재영 기자입니다. 1,000만 대 또 1,000만 대 LG 휘센이 난 5년 연속 진기록 하고 있어요. 네, LG전자의 그 에어컨이 정말 잘 팔리고 있다는 거고요. 공장 가동률입니다. 네, 104%예요. 네, 100%가 넘으면은 이제 풀 가동하고 있다는 거죠. 생산 대수도 많네요. LG전자는 에어컨을 포함한 생활 가전 부분의 활약에 힘입어서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3조 원 넘어섰고요. 생활 가전 부분 영업이익이요 2조 3,52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김은영 기자네요. 쿠팡 대 네이버 쇼핑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네. 비교를 해볼게요. 쿠팡, 네이버. 거래액은요, 24조 원, 28조 원. 매출은요, 쿠팡 13조 원, 네이버 1조 896억 원. 성장 정략은 공통점은 락인 효과. 네, 이제 2,900원, 뭐 4,900원씩 매달 받으면서 그 안에서 계속 서비스를 이양하게 하는 걸 락인 효과라고 하죠. AI 등 자체 기술력 기반 판매자 브랜드 마케팅 솔루션 개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멤버십 제휴 확대, 적극적인 투자 통한 물류 역량 강화. 차이점으로는요. 쿠팡은요. 직접 투자로 경쟁력 확보, 향후 7개 물류 세트 구축에 8억 7천만 달러 약 1조 원 투자하고요. 로켓프레시 서비스 론칭에 직접 새벽 배송, 의류, 뷰티 등 집투율 낮았던 판매 캐테고리 확장하고요. 네이버는요. 신세계 CJ 파트너십으로 유통 연결고리 강화, CJ 대윤통운과 7월 NFA 네이버 풀피먼트 얼라이먼스 센터 오픈, 이마트 지점 도심 거점 활용 및 배달 대행 업체 통한 빠른 배송, 이마트 신세계 제휴로 신선식품, 명품 등 제품군 확장.
네, 둘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선택지가 많으면 좋으니까요. 기술 패권 시대 기업이 답이다. 한국 기업들이 수소와 배터리, 바이오, 로보틱스 등 신사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해외 기업 인수합병과 M&A, 지분 투자, 전략적 제휴 등으로 촘촘히 글로벌 네트워크를 넓히면서 제조업 코리아의 위상 역시 확대되고 있어요. 한 경제계 인사는요, 그나마 기업 덕분에 열악한 경영 조건에도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선뜻 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동근 기자네요. 시험때 오른 삼성전자 반도체 경쟁력. 반도체 생산의 생태계도 크게 변하고 있어요. 팹리스, 반도체 설계만 하는 회사입니다. 공장은 없고요. 파운드리, 공장만 가지고 있고요. 설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즉 생산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죠. 애플, 아마존, 테슬라, 페이스북 등 소위 기술 기업들은요. 자사 제품에 적합한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기 시작했고요.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사양의 반도체를 적기에 생산해 줄 수 있는 수탁 업체를 필요로 하게 됐어요. 파운드리 시장이 커지면서 자체 개발을 하지 않고 수탁 생산만 하겠다는 TSMC의 전략, 즉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포지셔닝은 신의 한 수가 됐고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아버린 TSMC에는 설계도를 넘겨도 기술 유출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덜하기에 많은 기업들이 TSMC를 선호합니다. 반면 자체 개발을 겸업하는 종합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와 반도체 굵기 등으로 자체 개발 기술력 확보에 눈을 켜고 있는 중국의 팩 기업들은요, 그만큼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경쟁자한테 잘 안 넘겨주겠죠? 자기 설계가 핵심인데요. 이면우 기자입니다. 비트코인 이렇게 사면 100점 배패. 투자 고수들의 투자 5계명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와 6,700 비트코인이고요. 골드바가 6,300 정도 되네요. 비트코인이 넘어섰어요. 1kg 골드바를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이. 극가급 비트코인 가격 정말 아크엔 인베스트먼은요. 이게 몇 달러입니까? 왜 50만 달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기관 투자가들이 포트폴리오의 6.5%를 비트코인에 배정할 경우 상승 가능한 격이라고 하고요. 시티은행은 31만 8천이네요. 달러네요. 과거 세 차례 상승장의 차트 분석 결과 2021년 12월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가격. JP모간은 14만 6천 달러로 했네요. 비트코인이 금의 지위를 확보, 현재의 금은과 동일한 가치를 가질 경우 도달할 수 있는 가격. UBS 빵원, 대체코인 등장, 규제 환경 변화 등으로 비트코인 가치가 0으로 수렴할 가능성 경고. 강현우 기자입니다. 중국 테슬라 금지령에 머스크 스파이짓 했다면 문 닫을게요. 월스트리트저널은요, 지난 19일 중국 당국이 몇 주 전부터 군과 정부기관 공무원, 항공 등 국방과 관련된 산업 분야 종사자 등을 테슬라 차량을 몰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보도했고요.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제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테슬라 사용 제한을 내린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박재영 기자네요. 아까 그 동학 개미 법인 말씀드렸죠? 예. 기업 여유자금 예금 채권에서 주식으로 이동했습니다. 1년 만에 50조를 샀네요. 네, 법인들이 50조의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중견건설사 서희건설 대표적이에요. 서희건설은 2019년만 해도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 카카오 등 국내 주식에만 투자했지만 작년에 애플, 테슬라, 아마존 등 해외 주식으로 투자 범위를 넓혔고요. 퍼스트러스트, 글로벌엑스, 위즈덤 트리 등 글로벌 운용사의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상장지수 펀드, ETF와 퀄컴, NXP 반도체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서 투자합니다. 작년 말 국내 주식 보유 금액은 487억 원, 해외 주식은 512억 원에 달하고 있네요. 이양희 기자입니다. IBM 무너뜨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무릎, 영원한 강자 없는 플랫폼의 세계. 자, 저자는요, 플랫폼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4단계 전략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플랫폼에 누구를 참여시킬지 결정해야 하고요. 최대한 많은 관계자들을 끌어들이되 시장은 복잡하지 않아야 하고요. 둘째, 닭이 먼저냐, 공급자죠. 달걀이 먼저냐, 수요자 먼저냐,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에어비앤비는 먼저 집주인을 끌어들임으로써 매력적인 플랫폼을 구축했고요. 셋째,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해야 됩니다. 페북과 마신저 왓츠앱은 전 세계 15억 명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익을 한 푼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메신저가 수익 내기 참 힘든데 카카오는 내고 있네요. 대단하네요.
한국 타이어가 장남 조현식 홈페이지 열고 주주 표심 잡기 나섰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못 찾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여기 댓글에 한번 담겨 주시고요. 한국의 컴퍼니 오너 일가 경영권 분쟁 중심에 있는 조현식 한국의 컴퍼니 부회장이 주주 제한 홈페이지를 열고 소액주주 의결권 확보에 나서며 표 대결을 본격화했죠. 김재관 기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하라. 애플 중국 기업에 경고 날렸네요. 자, 애플이 CAI 등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우회하려는 중국 시스템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술 컨설팅 업체 빅토리어 디엄 설립자 잭 에드워드는 애플이 중국에서 모든 앱을 금지할 수는 없다며 그렇게 한다면 애플이 중국에서 퇴출당할 빌미를 만드는 꼴이 될 거라고 말했죠. CAID가 중국 주요 기술 기업은 물론 정부 기관 지지까지 받으면 애플이 중국을 예외로 둘 수 있다고 FT는 분석했습니다. CAID가 아이폰에서 생산되지 않고 앱 개발자의 서버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애플이 기술적으로 탐지하기 쉽지 않은 것도 한계로 지적받고 있죠. 중국은 뭐 개인정보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보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 세상에 퍼주다 망하는 교회도 있어야죠. 쪽방총 산타 임명희 목사네요. 자, 임 목사는 전남 진도군 작은 섬 조도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매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고 집안 살림은 엉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섬에서 부흥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임 목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고 교회에 갔죠. 교회에 가면 술을 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건데요. 그날 밤 임 목사는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임 목사는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느꼈다고 말했다. 현재 광야교회 신도는 400명 정도인데요. 신도가 전부 쪽방촌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쪽방촌 주민은 550명 정도인 걸 감안하면 광야교회 위상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교회는 목회활동 이외에도 매일 하루 3끼 배식을 하고 거처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상담소도 운영하고 있어요.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느냐는 질문에 임 목사는 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합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사람이 오길 기다리는 교회는 안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찾아 교회가 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퍼주다가 망하는 교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까지 이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알파균의 경제뉴스 오늘 잘 들으셨나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